대한민국 대표 전문가들에게 듣는다. 미래 교육의 새로운 관점. 싱크 4.0 시대의 부모 교육 콘서트. 부모 4.0 MC를 맡은 개그맨 이승화입니다. 오늘 만나뵐 분은요, 차려보겠습니다. 우와, 이분이 진짜 나온다고요? 영재 육아 멘토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두뇌 발달을 책임지는 뇌박사 김영훈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시대여서 여러분들 이제 모이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네. 그래도 제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반갑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점점 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더 인공지능과 로봇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또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덕후가 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하면은 어떤 일이 떠오른가요? 글쎄, 저는 예전에 2016년도에 그 이세돌과 그 알파고의 대결이 떠오릅니다. 그 바둑을 했을 때. 저는 사실 바둑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데 그때는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한 바둑을 전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알파고하고 이세돌이 대결을 했을 때 우리 같은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세돌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둑이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수학이잖아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하고 인간의 뇌 용량하고 어떻습니까? 차이가 엄청나죠. 이제는 컴퓨터 용량이 그 판을 다 예측할 수 있는데 인간의 뇌 용량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로 그 프로 바둑 기사가 판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은 사실은 6수 정도밖에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50수, 100수를 예측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몇 가지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벽하게 경우의 수를 다 따지는 건 5수, 6수 이상 프로 기사라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판을 다 예측하는 사람하고 대결하면 누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마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이겼어요. 왜 이세돌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세돌이 그 신의 한 수라는 그 바둑 돌을 도왔을 때 그 돌이 데이터에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있지 않은 수는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데이터에 입력이 돼야지 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데이터에 없어도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나 화상 통화를 보면 사실 데이터에는 없었던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 알파고하고 대결했을 때 이세돌이 딱 그 수를 두면서 신의 한 수를 두면서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 수가 가장 적합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뒀다는 거죠. 사실은 논리수학의 게임인데 직관적으로 아름답다고 그래서 둔 겁니다. 그러면 이 직관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사실 이세돌이 100만 대국 이상을 뒀기 때문에 둘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것이 데이터에 없었기 때문에 알파고가 에라를 내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어차피 이제는 인공지능과 로봇하고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을 같이 관리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과 로봇이 없는 우리 인간의 능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코로나19처럼 그 생명과학 분야 이런 것들은 아직 미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갈 수 있게
어떤 역량을 발휘할지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역량은 대개 4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정보 활용 능력이죠. 정보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블로그가 제 글을, 제가 사실은 그 뇌과학에 대한 글을 며칠 밤을 새가지고 글을 썼어요. 그랬는데 그 조회수가 40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블로그가 자기가 그것을 조금 자기 블로그에 올리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오케이 했죠. 그랬더니 그 블로그가 3시간 만에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조회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입니다. 오리지널은 전데 이 사람은 5천 이상 더 배 높은 거죠.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정보는 널려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이나 구글링을 하면 정보는 엄청나게 널려 있지만 실제로 그 정보가 감동 있고 노출이 많이 되고 스토리가 있고 사람들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능력은 또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오리지널은 제가 갖고 있지만 그런 능력은 그 사람이 그 블로거가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이제는 지식은 세상에 널려 있으니까 그것은 컴퓨터나 이런 것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인공지능이 범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려면 우리 뭐를 해줘야 될까요? 저는 책을 읽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감동을 하고 스토리를 익히고 유머를 말하자면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나 구조, 이야기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을 키울 겁니다. 다시 그림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림책을 아이들이 읽게 되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됩니다. 보시면 그림책을 보는 거는 후두엽에서 이루어지겠죠. 그것이 바로 언어로 바뀝니다. 측두엽에서.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지 안 한지는 변형계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맥락을 파악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전두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낭독이라도 하면 그 리허설을 하니까 발음과 조음을 담당하는 운동 담당하는 내용이 활성화되죠. 그 과정을 전부 일괄로 해서 작업 기억이 확인을 하기 때문에 집중력도 높아지는 거죠. 뇌가 다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 이 뇌가 활성화된 뇌로서 아이들이 지내면 정보 가공 능력은 저절로 생기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영어의 뇌하고 불어의 뇌하고 한국어의 뇌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뭐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그림,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우뇌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하면 상당히 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변해서 정보 활용 능력을 더 키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여러분 창의력이라고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창의력, 뭐 그냥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뇌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창의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그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력이고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험티 덤프티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3세 아이한테 그 엄마를 그려보라 그러면 3세 아이들은 엄마를 그립니다. 2세 아이들은 엄마를 못 그리는데요. 3세 아이들은 엄마를 그리려고 그래요. 근데 3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동그라미, 그렇죠? 짝대기, 점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를 그리려고 그려보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점이 있는 태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야, 엄마 그리려 했더니 왜 흑점이 있는 태양을 그렸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야, 엄마 진짜 잘 그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험티 덤프티라고 하는 건데 3세 아이들이 처음으로 엄마를 그리려고 자기가 있는 능력으로 그리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창의력의 핵심이고 이때부터 아이들은 창의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긴 뱀은 그려보라고 그래요. 그죠? 인공지능은 어떻게 그릴까요? 나노펜을 가지고 아마 최대한 얇은 걸로 그냥 칵 해가지고 긴 뱀을 그리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창의력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려요. 딱 올려놓는 거죠. 이건 어때요? 무한대입니다. 상상할 수. 이게 인간과 마지막 인공지능 로봇과의 차이고, 이것이 키워진다면 아이들은 이 창의력 때문에 인공지능과 같이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의력을 키우는, 이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대표적인 방법이 소근육 운동입니다. 특히 악기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블록놀이를 하면, 블록놀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성을 갖다가 상상을 해야 되겠죠. 그 성에 맞춰서 블록을 끼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소근육 운동과 말하자면 전두엽 이런 것들이 다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은 상상의 나라를 피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구조하는 거죠. 이래서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근육 운동이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직관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9.11 테러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9.11 테러가 났는데 2층에 아이가 지금 빽빽 울고 있어요. 경험 많은 소방서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바로 꺼내오거나 아니면 꺼내오지 않거나를 20분의 1초 만에 결정합니다. 그 소방수가 꺼내온다 그러면 그거는 꺼내온 다음에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꺼내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들어갔을 때 이미 무너지기 때문에 안 꺼내오는, 그거를 20분의 1초 만에 결정을 인간이 하는 반면에 인공지능 로봇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계산을 하겠죠. 그때 이미 건물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직관력입니다. 이 직관력은 빠르게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을 넘어설 수 있는 대표적인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해서 키워지느냐면 많이 경험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접하면 뇌가 변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자연을 접하면 하나도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연은. 또 자연의 색깔이나 자연의 소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 영역에 더 넘는, 우리가 초음파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거고 뇌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통해서 패턴과 이런 것 혹은 개념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이 자연을 경험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직관력을 키우는 데 상당히 도움을 되죠. 이 신체 운동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데요. 보십시오. 이게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뇌하고 20분간 걸었을 때 어떻습니까? 뇌가 활성화가 되죠. 이 신체 운동을 하게 되면 우선 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심장이 막 뛰니까. 또 그러면 산소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뇌 전체에 BDNF라고 해서 뇌를 성장시키는 인자들이 뇌 전체에 활성화됩니다. 또 리듬 있는 운동은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집중력을 높여주는 신경전달 물질을 높여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깥놀이, 신체 운동을 하면 사실은 이런 그 뇌가 변화해서 우리 아이들이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협업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 시대의 능력을 가지고 덕후가 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도 한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를 하지만 저 혼자 강의를 잘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 수평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떤 팀에 끼려면 우리 아이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도 키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협업하는 능력을 키우는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다른 사람하고 같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요새 비대면 시대여서 사실 다른 사람하고 지내는 일이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 엄마하고 그림책을 읽고 엄마의 표정을 보고 또 엄마가 역할놀이를 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을 갖다가 키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감 능력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성을 담당하려면
안면도 파악해야 되고요. 정서도 인식해야 되고요. 사회적 판단도 해야 되고 이런데 뇌가 다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같이 다른 아이들랑 노는 시간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역할놀이입니다. 우리가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감정 조절이라든지 혹은 공감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지만 역할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이들의 그런 협업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역할놀이 하면 우리가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의사와 환자의 놀이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역할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장난감을 주잖아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아이들은 뭐 봅니까? 캐리어와 장난감 친구들 동영상을 보죠. 그러면 그것을 보자마자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반면에 아이들한테 뭐 지침서나 이런 거 준다고 그래서 장난감 아니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급 능력과 고급 기술을 익히려면 사실은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나 그 동영상들이 사실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역할놀이를 하지만 부모님이 또 시범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급 기술을 익히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조절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면 우리 아이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정보 활용 능력, 창의력, 직관력, 협업 능력 이 네 가지를 키워주면 우리 아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주 역량 있는 덕후가 돼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인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밖에서 뛰어놀면 그렇죠. 친구들과 또 유치원에 가서 놀다 보면 좀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이 재밌게 맞아요. 놀기도 하고 하면서 이해심이라든지 아니면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수님? 그럴 때 엄마들이 친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주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요? 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놀 기회가 없죠. 바깥 놀이도 어렵고 또 유치원도 이제는 뭐 안 가거나 일주일에 한 번 가거나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 이 사회성을 키울 기회가 상당히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꼭 아이들과 있다고 해서 키워지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초기는 엄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제일 처음은 뭐 애착이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떤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뭐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말해서 사회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는 어차피 마스크를 벗을 거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정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자폐증 아이들은 감정을 인식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많은 표정을 보여줘야 돼요. 항상 아기하고 얘기를 할 때 꼭 얼굴을 보여주고 웃고 울고 뭐 하라는 표정을 이뤄주고 또 그거 할 때마다 엄마 화났어. 엄마 지금 슬퍼. 나 흥분했어. 나 화나. 이런 것들을 자꾸 말로 해. 말하고 감정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감정의 말을 자꾸 표현하고 하는 1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책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가 책을 읽어주면 어떨까요? 아이가 상당히 기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상태죠. 그때 이제 그림책을 읽어주면 아이들이 공감 능력도 키워지고요. 또 그림책을 통해서 슬픈 거, 친구들과 싸우는 거, 또 그리고 화나는 거, 그리고 자부심을 느끼는 거 이런 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읽어주면서 얘가 참 기쁘겠다, 슬프겠다, 얘 아주 자존감이 높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공감 능력도 키워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할놀이입니다. 특히 역할놀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들한테는 좀 어설프기도 하지만 사실 아이들이 고급 기술을 배우고 이런 것들은 전부 역할놀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뇌는 거울 유런이라는 게 있어요. 거울 유런은 어떤 거냐면 어떤 행동을 하려면 전 운동력이 그래서 운동을 담당하는 뇌 앞에 전 운동력이 있는데 거기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걸 보거나
어떤 거를 들으면 그 행동을 할 준비가 사실은 뇌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고 아이한테 바라는 것을 엄마가 직접 행동을 하면, 엄마가 말을 하면 아이는 뇌는 그 준비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뭘 심어주는 게 중요할까요? 긍정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긍정성을 심어주려면 어떡할까요? 아이를 긍정적으로 봐주면 돼요. 아이가 충동적이면 야, 너 활동적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아이가 이것저것 산만하면 야, 너 이것저것 관심이 많구나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집을 막 부려요. 그러면 고집 부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야, 너 주관 있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이를 엄마가 긍정적으로 보면 아이의 뇌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아야지 실패를 여러 번 해더라도 아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이 생겨서 비로소 우리가 그 직관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엄마가 아이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역할놀이를 해주면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되고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을 때 그 엄마한테 배운 그런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적용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좀 가르쳐 줘야 될 게 차례 지키기, 그렇죠? 남한테 필요할 때 양보하기, 예. 그리고 조금 기다리는 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협업 능력이 중요한데 감정 조절하는 거죠. 사실 뇌는 90초간 그게 감정이 머물어요. 그래서 90초만 지나면 감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때렸을 때 아이를 지그시 바라보든지 안아주든지 아니면 들어주든지 하면서 90초만 그 감정을 받아주면 아이의 감정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일단은 이 아이가 감정을 푸는 걸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90초간 풀게 한 다음에 아이를 좋은 감정으로 돌려놓으면 아이들은 감정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집니다.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그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창의력이 굉장히 높다고. 네. 근데 이 외국어에 대한 노출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지. 우선 이제 부모님들이 알으셔야 되는 것은 모국어하고 외국어는 뇌가 다르다는 거죠. 예. 이 우리 발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물주가 미리 뇌 프로그램한 뇌가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한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막 연습하고 훈련해서 쌓아놓는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물주가 준 발달을 우리가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시기도 다르고 말하자면 그 발달을 높이는 방법도 틀려요. 문제는 모국어와 외국어는 모국어는 경험 기대적인 발달이고 영어는 혹은 중국어는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라는 거죠. 따라서 공부하는 방식이 틀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국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받든 안 받든 간에 쫙 올라가요. 시냅스가 올라가다가 우리가 모국어를 안 받쳐주잖아요. 자극을 안 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시냅스가 쫙 떨어져 나가는 구조예요. 반면에 영어라고 하는 것은 모국어의 기본적인 언어를 담당하는 그 시냅스, 조물주가 만드는 시냅스를 가지고 영어라는 것들을 새로 익히면서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이 다른 거죠. 모국어는 이 유전적인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36개월에 다 발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36개월 이전에 모국어에 충분히 노출시키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하느라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하느라고 그 모국어 시기를 놓치면 그것은 회복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반면에 이 영어 같은 경우는 경험 의존적인 발달인데 이거는 언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노출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000시간 노출되면 영어 영재가 될 수 있고요. 10,000시간 노출되면 영어의 프로가 될 수 있고 전문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영어를 5,000시간 노출시키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찍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사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연구자들이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를 갖다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됐느냐 했고, 가설을 어떻게 세웠냐면 영유아 때 시작하면 아이들이 더 빨리 하기 때문에 일찍 하기 때문에 더 노출이 많이 돼서 세계적인 음악가나 미술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논문을 실험을 해보니까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시작한 아이들이 더 유명한 미술가나 음악가가 더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자기 주도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유아 때 미술이나 음악을 시키면 어떨까요? 얘가 좋아하고 잘하든지 아무 관계없이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자기 주도성이 있을까요? 자기 주도성이 없죠. 그러니까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돼야 되는데 노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초등학교에 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지 않는데 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시켰다는 거는 얘가 조금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어떻든 재능이 있는 애라는 거죠.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아이들은 어때요? 자기 주도성이 있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시간, 10,000시간 노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영어에 딱 접목을 시켜보세요. 일단은 영어는 경험 의존적인 발달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초 시냅스를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니까 모국어에 능통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 모국어에 최소한 5,000시간 노출된 후에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영어를 잘 가르치려면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그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주도성, 자기가 스스로 하든지를 그 특성을 키워주면 영어를 잘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국어에 5,000시간 노출되는 시기가 보통 2, 3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영어를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만 억지로 가르치지 말고 언어 영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좋아하는 애들은 그때부터 가르쳐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다만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애들, 싫어하고 거부하는 애들은 일찍 가르칠 필요 없이 자기 주도성과 이런 게 생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뇌는 또 더구나 측두엽이라고 해서 언어인내가 많이 발달해서 영어로 단어를 외워도 훨씬 많이 외울 수 있어요. 영유아 때 언어보다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다만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일찍부터 시켜도 된다. 그 대신 모국어에 5,000시간 노출되는 2 내지 3세 이후에 시키도록 하고, 어느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기부터 시작해야죠. 왜냐하면 말을 하거나 읽는 거는 잘 들어서 음소라고 그래서 음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능력이 키워져야지 아이들이 말도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도 잘 읽을 수 있고 글씨도 잘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듣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네, 교수님. 어느 한 분야에 대한 강점을 살리려면 다양한 자극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경험이 사교육의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교수님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하면 뭐 조금 일시적으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렇진 않죠. 아인슈타인처럼 지속적인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인류한테 진짜 공헌할 수 있는 창의력. 우리가 그것을 빅 창의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 이것을 프로 창의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은 뭘까요? 프로 창의력이나 빅 창의력입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학원에서 배울 수 있어요. 사교육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뭘까요? 리틀 창의력이라고 해서 그건 나중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창의력입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창의력이죠. 그러면 지속적인 창의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뇌가 변해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요, 일반 사람의 뇌랑 달라요. 네. 뭐 알려지기로 이끄는 이 수초화가 잘 돼서 뭐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요. 전두엽과 또 음악과 과학을 담당하는 뇌 두 정엽이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뇌가 변화해야지 말하자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경험입니다. 근데 뇌과학적으로 알려진
아이의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 5가지 경험, 제일 처음 독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독서를 하면 뇌가 다 활성화되잖아요.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면 뇌가 변합니다. 두 번째, 악기 교육과 같은 소근육 운동. 블록 쌓기도 뭐 거기에 해당되지만 20년 이상 악기를 연주한 사람들은요, 아인슈타인처럼 뇌가 변합니다. 왜? 좌우뇌를 다 활용하니까요. 오른손, 왼손 다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좌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커지고요. 또 음악이라고 하는 건 수학을 담당하는 두정엽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정엽이 커지고요. 악보를 봐서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두엽이 커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악기를 한 사람은 뇌가 그렇게 변환되는 거죠. 아이들도 블록놀이나 이런 뭐 과학상자나 프라모델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은 악기 교육을 통해서 뇌를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는 모국어하고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활성화하는 데는 비가 다를 테고요. 또 더구나 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외국어를 새로 시작하면 새로운 뉴런과 시냅스가 새로 생성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모국어를 물론 확실하게 해둔 다음에 영어나 외국어를 해야 되겠죠. 외국어를 하면 외국어가 아이의 뇌를 변화시킬 겁니다. 또 뇌를 변화시킬 수 있는 4번째가 있는데 그 4번째는 뭐냐면 자연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경험과 그런 것들을 일으켜주죠.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 아이들이 탐험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것, 또 전혀 예기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뇌를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접하는 것이 아이들의 뇌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변화시키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운동이에요. 요새 바깥놀이가 참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우리가 혈액 양도 늘어나고 또 뇌 성장 인자도 높아지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그 성분도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의 뇌가 변합니다. 상당히 안정적이고 집중력이 높은 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5가지 독서, 그렇죠? 그다음에 외국어, 악기 교육, 그다음에 신체 운동, 자연. 이거는 뇌과학적으로 뇌를 변화시킨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한 아이 말하자면 경험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것은 꼭 사교육으로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시키면 아이들은 창의력이 있는 인재가 될 겁니다. 창의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오늘 굉장히 많이 깨달았고요. 그 창의력을 잘 발휘하려면 사실 이 아이가 지식이 습득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미래에 이 아이가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창의력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지식을 습득하는 맞습니다. 거에 있어서도 또 뭔가 또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2가지를 다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고민이 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창의력 하면 지식 없이 창의력이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리틀 창의력에 불과한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되는 것은 어떤 분야를 잘 아는 덕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의 뇌가 변하면서 프로 창의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분야를 좋아하거나 잘하면 거기에 시간을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우리 북돋아 주는 거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고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함으로써 대화를 함으로써 또 창의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3세 아이 예를 들었지만 3세 아이한테 엄마를 그려보라 그러면 그때는 아이들이 그리잖아요. 2세 아이들은 못 그려요. 아예 창의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자기가 있는 거 가지고 그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하고 작대기하고 점 가지고 그린단 말이죠. 이게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뭘까요? 질문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그려봐. 이건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고요. 또 했던 거를 갖다가 요약해봐. 이런 것도죠. 너 물어보는 거야, 애한테. 너 유치원에서 뭐 했어? 오늘 뭐 했어? 뭐가 재밌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거를 갖다가 가져와서 경험을 갖다가 말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말로 설명하면서 아이는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도 키우고요. 또 이것을 갖다 가져오면서 기억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작업 기억력이나 장기 기억력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요. 또 그것이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질문을 할 때 뭐 이제 건성으로 뭐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바다 물은 하얀데 왜 바닷물은 저렇게 파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뭐 바다가 멍이 들어서 맵다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아이들은 똑똑해서 이게 산란 때문에 생긴 거다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 그런 개방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런 자기의 생각 그게 얼토당토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게 새로운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그 얼토당토 않은 것이 사실은 나중에 개발이 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인공지능이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엉뚱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산란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다가 멍이 들었다 이런 게 더 오히려 더 창의력이 있는 대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책을 읽을 때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지능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몇 가지로 했는데 뭐 감정을 인식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욕을 발휘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판단하고 감정을 판단하고 이런 능력이 다 총체가 되는 게 이게 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숲을 보듯이 이렇게 파악하는 능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 기분이 어떨까? 얘는 얘 오늘 기분이 장난이 아니지? 그러면서 어떤 것 같아? 그러면 아이가 말할 거죠. 슬프다, 기쁘다 이런 것들을 말하게 하고요. 또 이거 기쁜 거니? 이거는 슬픈 거. 이거는 오히려 이게 뭐 수줍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좀 고급 단어들 같은 것들을 좀 해서 감정의 언어를 많이 해주는 것도 아이들 창의력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창의력에 도움을 주는 것이 뭐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 좋아하는 분야는 완전히 덕후가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빠삭하죠.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공룡에 대해서 딱 하면 브라키사우루스 딱 얘기하면 이거는 초식동물이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는 거죠. 더 깊은 질문. 자기 나이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더 높아지고 창의력도 높아지고 문제 해결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덕후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창의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프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질문을 해주면 아이들이 많이 이 창의력이 높아질 겁니다. 이번 질문은요, 교수님. 제가 지금 피부로 확 느끼는 건데 저는 좀 커서 14살짜리와 12살짜리 아이의 문제가 있지만 아마 우리 베이비 뉴스와 함께하는 80만 명 정도의 유저가 있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살 때와 3살 때, 또 4살 때와 5살 때 이렇게 연령이 올라가면서 아이와 이렇게 처음에는 엄마 말만 듣다가 나중에 좀 안 듣고 그리고 하니까 좀 실망도 좀 커지고 이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하면서 창의력을 키우면서 대화할까? 요럴 때 대화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아이들이 독립성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세가 되면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자기 나름의 이제 주관 같은 것들도 생기고 독립하려고 그래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3, 4세가 되면서 이제 좌우뇌가 이제 통합이 되면 또 세상을 종합적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능력이 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또 판단도 그때부터는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또 5, 6세가 되면 이제 비로소 아이들은 전두엽이 발달하니까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갖다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독립해 나가는 생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모님들이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죠.
이 뭐 나이가 들어서도 이제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외국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헬리콥터 맘이라고 그러죠, 헬리콥터 맘, 빙빙빙빙빙 돌면서 그거는 사실은 영화 때 뭐 이렇게 유아 때만 조금 해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군대 가서 직장에 다녀서도 요즘 지금 우리 저기 전공의 선생님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찾아와요. 오. 이게 바로 헬리콥터 맘의 이제 폐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아이들한테 그 세 가지를 안 가르쳐 줬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율성이죠, 자율성. 아이 스스로 하는 자율성. 두 번째는 자존감 비슷한 거죠, 유능감. 아, 난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 이제는 앞으로 집단지성, 협업을 해야 되니까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이런 뭐 수용성이라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그런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지 말하자면 인재로도 발달을 할 수 있고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이 베이스에서 키워지지가 않으면 그 아이들이 협업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는 참 힘든 시대,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한테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뭐 장애물을 그 잔디깎기 맘이라고 그러죠. 모든 장애물을 다 헤쳐주는 거야. 그래서 넘어질 기회를 안 주는 거지. 이것도 잘못된 이제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자율성이 있게끔 대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받아줘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생각은 어떠냐? 너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너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 뭐를 갖다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율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판단하게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화나잖아요. 너 숙제 안 하고 왜 컴퓨터 해가지고 확 치워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야, 네가 그 컴퓨터 하느라고 숙제를 못하고 내가 걱정인데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이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이다. 네가 걱정이 아니라. 그러면 아이가 상처를 덜 받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판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뭐 한 5분만 더 할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5분만 더 해.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율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 5분. 자 5분에 지나면 엄마가 가죠. 야 5분 다 됐어. 너 어떡할래? 그러면 애들이 또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한번 이게 그러면 5분만 더 할래. 그러면 또 5분 더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가서 야 5분 또 지났는데 그러면 대개 아이들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뇌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들어가요. 말하자면 아이한테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면 칭찬을 할 때도 아이한테 스스로 결정을 하게끔 대화를 하면 아이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 스스로 하게끔 대화를 할 때 아이 한 인간으로 이제 대화를 해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능감이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거나 뭐 어떻든 뭘 좋아하면 엄마가 거기 관심이 있어야 돼요. 또 사춘기 아이들은 아이돌 좋아하면 아이돌 거기 팬카페에도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통하게 하는 거죠. 지식이 서로 대화가 통하면 서로 같은 동료가 되잖아요. 같은 팬클럽 말하자면 같은 멤버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얘는 내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풀어져요. 마음이 풀어져. 아, 엄마는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알아주고 나를 공감해주는 엄마야. 그러면 어떨까요? 얘기를 잘 하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해줘야 될 것은 바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뭔지 아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의 유능감을, 자존감을 키워줄 수 있는 쪽으로 대화를 하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수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은 엄마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구가 인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적으로 만들면 안 돼요. 아, 얘 나쁜 친구야. 얘 사귀지 마.
이러면 안 돼. 아니, 조금 하더라도 나쁜 친구야 그러지 말고 얘 요런 것들은 잘못이고 요런 건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해야 돼. 얘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행동을 지적하되 사람을 지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아군이라고 생각하는 걸 엄마가 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엄마를 이제 엄마하고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인정을 하고 아이가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이 인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이 인정하는 옷을 입고 가면 아이들은 친구를 통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색깔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막아버리면 이 아이는 친구들한테 자존감이 생기지를 않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하고 딸을 당할 수도 있고 위험한 어려운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아이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그런 쪽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감정에 섞인 대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나쁜 행동을 했어도 그 행동이 미운 거지 아이가 미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래서 나쁜 애야 이런 식의 낙인을 찍힌다든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넌 이런 애인데 요거는 좀 잘못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아이는 인정하고 행동에 대해서는 고쳐주는 이런 쪽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아이하고 점점 가까워져요.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있잖아요. 청소년 아이들은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기다려라. 사춘기 시기는 뇌가 많이 공사를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4년, 길게는 4년 이상 이상 행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4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라는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하고 아군이 돼야 되지 아이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사춘기 이전에 아빠하고 아이하고 좋은 추억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아빠들의 로망이 뭐냐면 아이가 사춘기가 됐을 때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아이한테 서로 인생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빠들의 말하자면 로망인데 그 이전에 사춘기 이전에 친해지지 않으면 절대 아빠하고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아이하고 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 항상 요즘 아이들이 의욕을 잃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그거 왜 그러냐? 부모님들이 내려놓지 않아 돼서 그래요. 아이들이 얘는 뭐가 돼야 돼? 그래서 고급 공무원이 돼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점점점 거기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의 꿈과 엄마의 꿈이 다른 거예요. 부모의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긋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변화가 심할 때는 조금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당장 급한 건 뭘까요? 아이가 의욕을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욕에 관심을 갖고 성적은 조금 뒤로 의욕을 키운 다음에 성적을 생각하는 이런 쪽으로 좀 내려놓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대화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또한 대화 방법이 잘못됐다는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다 느낍니다. 저희는 헬리콥터맘 아니면 잔디감맘 이게 아니라 제가 엉클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다 드릴 겁니다. 이 부모 4.0에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다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 숙지하셔가지고 내 케이스에 맞는 걸 쏙쏙쏙 가져가세요. 놓치지 마세요. 부모 4.0입니다.